세대 차이가 이렇게 큰가? 확실히 조용하네, 제보다. 이 세대가 바뀌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야. 저거는 진짜 2010년대에 팔렸던 차라면 얘는 진짜 2020년대 차다워요. 디스플레이 훨씬 크고, 물론 쟤는 깡통 차이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시트 포지션도 확실히 삼각대보다는 얘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엉덩이가 좀 더 노면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고요. 무릎도 많이 펴져 있죠. 시트가 낮아지니까. 쟤도 뭐 그렇게 높은 느낌은 없었는데 얘가 좀 더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갖췄다는 점 앉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세대가 바뀌면, 그리고 플랫폼이 바뀌면 특히 이렇게 과거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지는 게 보통의 변화거든요. 모하비의 경우에는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요즘 나오는 최신 SUV들에 비해서 되게 높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세단들, 뭐 소나타도 그랬고 지금 이 아반떼도 그렇고 뼈대가 바뀌니까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죠. 자, 이번에 아반떼가 6세대에서 7세대로 바뀌면서 디자인은 정말 상전벽해급으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엔진과 변속기는 그대로입니다.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현대자동차가 IVT라고 부르는 CVT 무단 변속기를 그대로 얹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궁금한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는 확실히 좀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RPM을 쥐어 짰을 때의 반응도 한번 봅시다. 수동 모드를 놓고 얘도 역시나 시프트 패드는 없네요. 과거에 저희가 삼각대를 탔을 때 이 IVT 수동 반응이 되게 빨라서 시프트 패들이 없는 게 되게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시프트 패들은 안 넣어졌네요. 이건 역시도 아반떼의 그 급의 한계 때문에 못 따라주지 않았나 싶은데 시프트 다운을 해서 오, 엔진 소리가 달라. 저희가 불과 10분 전에 삼각대를 타고 왔잖아요, 이 자리에. 쟤는 과거의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동으로도 변속해보고 RPM도 쥐어 짜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엔진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서 막 잉 하고 애처로워서 아, 역시 연비 위주로 만든 엔진이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느꼈었는데 지금 얘도 엔진 소리가 4기통 소리긴 합니다. 뭐 6기통, 8기통 소리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방금 타고 왔던 삼각대보다는 엔진 소리가 훨씬 매끄러워졌네요. 지금 제가 RPM을 5,500 이렇게 쥐어 짜고 있거든요. 근데 진동도 그렇고요, 소리도 그렇고요, 한결 나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올 때 타고 왔던 저 구형 아반떼의 주행거리가 3만 킬로에 거의 다다른 좀 피로가 쌓인 모델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봐도 진동과 소리가 나아졌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다운사이징하고 연비 좋아지면 좋죠. 주머니 사정 나아지고 지갑 빵꾸 날 일 없고 좋죠. 좋은데 감성적인 측면에서 항상 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그냥 타협 가능한 수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엔진과 변속기를 얹었으면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동으로 놓고 마이너스 지금도 RPM이 5000이에요 과거의 아반떼는 RPM을 요 정도로 높이잖아요. 그러면 페달로, 시트로 그 엔진의 떨림이 넘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새 차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진동이 없고요, 소리도 좋진 않은데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변속 반응 속도도 한번 볼게요. 4단, 3단, 더는 안 내려주는구나. 4단, 5단. 이 IVT가요 무단 변속기잖아요. 무단 변속기는 일반 자동 변속기나 DCT와 다르게 기어비로 세팅되어 있는 게 없죠. 그냥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축과 또 바퀴 쪽으로 가는 곳의
기어 B, 지름의 변화를 통해서 체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어 B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거의 CVT는 제가 가속을 하면 RPM은 그대로 있고 속도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과중에 기어 B가 서로 이렇게 쭉 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이질감을 느꼈었는데, 요즘 나오는 CVT들은 사람들이 하도 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완했죠. 그래서 이 비율이 변할 때 임의로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현대의 IVT도 이 단계를 8개로 쪼개서, 방금도 제가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가장 높은 기어 단수를 했을 때 8단까지 넘어가거든요. 지금도 8단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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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왠지 느낌이 이 IV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변속 반응이 빨라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뭐 다른 빠른 변속기들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지금 보면 느리진 않습니다. 절대 느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일반 자동 변속기 수준은 충분히 해냅니다. 근데 IVT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 우와 빠르다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오네요. 지금 보면 계기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과 실제 기어비가 달라지는 느낌이 크지 않아요. 딜레이 없어요. 솔직하게 실제 기어비가 바뀌는 그 속도 그대로 계기반에도 바늘의 움직임으로 토크 변화를 알려주죠. 제가 시프트 다운을 하면 바늘이 이렇게 웅 뜨잖아요. 그 바늘의 움직임과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게 똑같아요. 딜레이가 없습니다. 이런 그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도 K3부터 처음 적용이 됐고 이제는 시간이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율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123마력에 15.7kgm. 그리고 IVT도 똑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새 차여서 그런지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고요. 소리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일단 예상했던 뭔가의 개선이 있었다면 이 정도겠구나, 딱 그 정도의 변화가 보여지네요. 제가 2018년 9월달에 나왔고 불과 1년 6개월쯤 만에 세대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새 차를 만드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물론 제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을 때 이미 7세대 아반떼는 개발이 시작했었겠죠. 그랬다고 해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나온 거거든요. 뭐 동력 계통의 변화를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줄 필요도 없죠, 사실. 예전에 아반떼가 2000년대 초반 그때 팔리던 아반떼, 그때는 이름이 아반떼가 아니었죠, 엘란트라였죠. 그때만 해도 1.6 DOHC 엔진이 130마력 넘는 출력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 준중형 차급에 같은 배기량의 엔진을 얹고 더 높은 출력을 뽑아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소비자들도 알고 현대자동차도 아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연비를 높이자.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힘 없어서 못 달리는 차 없거든요. 사람들이 상당히 기름값에 민감해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연비를 높이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 스트림을 출시했고,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7세대 아반떼도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를 얹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2.0 엔진이 좀 사골 엔진이다, 왜 엔진 안 바꿨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엔진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엔진이니까 욕을 들을 만 했었고, 지금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주행 모드도 한번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계기반 그래픽 봐. 일단 내가 지금 그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발도 떼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계기반이 빨간색으로 물드니까 요것만으로도 벌써 흥분이 돼. 너무 과장했나? 뭐 어쨌거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을 딱 띄워주고 바탕에도 카본이 깔리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얼마나 재밌습니까? 스포츠 모드에 놓고 변속기도 S쪽으로 당겨놔도 레드존을 찍으면 다음 단으로 바통을 넘겨주네요. 이런 거 뭐 옛날 현대차도 항상 그래왔었죠. 쉐보레가 레드존을 찍었을 때 다음 단으로 바통을 안 넘깁니다. 현대는 항상 넘겨주고요. 지금 전부 가장 스포티하게 달리는 세팅으로 한 상태도 뭐 그냥 준중형 차예요. 이렇게 꾹 RPM을 쫙 쥐어짜면서 가속을 할 때 보면
CVT 느낌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약간 엔진 먼저 저기 가고요, 제 마음이랑 같이 저기 가고, 차는 뒤에서 이렇게 쭉 좀 따라 나가는, 내 마음과 바퀴가 고무줄로 연결된 느낌이 나긴 나요. 이런 걸 이제 뭐 러버밴드 이펙트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변속을 해주잖아요. 이런 트릭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이질감을 많이 지원했다는 것 뿐이지, 그 CVT 변속기 특유의 느낌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쥐어짜보면 뭔가 좀 RPM이 쭉 올라가는 거랑 차가 나가는 거랑 약간의 이질감이 있긴 있어요. 스포츠에서 S 상태인데 S 그대로 두고 주행 모드만 제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D로 이동한 후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알려주네요. 그럼 D로 바꾸고 주행 모드를 바꾸면 스마트 상태에서 계기판도 되게 예쁘다. 이 하얀색 바탕에 검정 글씨를 써주는 거. 에코는 연두색이 아니고 파란색을 쓰네. 일부러 제가 가속 페달을 우웅 해보고 있는데, 다시 스포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랑 스포츠랑 대단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요. 다만 RPM만 높게 써요. RPM을 높게 쓰다 보니까 토크도 훨씬 더 쪽쪽 빨아 당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응이 좀 다른 거지 뭔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가요, 자유로 따라서 쭉 오는 아주 노면이 매끄러운 길밖에 없어요. 승차감을 알아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잠깐 들어와 가지고 일부러 조금 울퉁불퉁한 쪽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달려보면 느낌이 어떤가 봅시다. 그 아까 행사장까지 올 때 타고 왔던 구형 아반떼는 15인치 휠을 끼고 있었고요. 지금 얘는 17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2인치면 승차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승차감이 꿀인데? 근데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건상 어디 뭐 와인딩을 가거나 서킷에 가거나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희가 승차감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운동 성능을 떠나서 그냥 승차감 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엉덩이를 매만져 주느냐, 그리고 노면 요철을 얼마나 실내로 전해주느냐, 이런 느낌들만 알아보자면 15인치 휠을 꼈던 구형 아반떼보다도 17인치 휠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손해가 없어요. 지금 가속 방지 등도 사실 저 구형 아반떼도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승차감 되게 좋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페이스리프트 전과 페이스리프트 후 모델 두 대를 가지고 저희가 400km 정도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면서 승차감 되게 좋다고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쟤도 좋았는데 얘는 더 좋은 줄은 모르겠고요. 그게 잠깐 지금도 조금 안 좋은 대로 달려볼게요. 이 아반떼야말로, 소나타도 그렇긴 합니다만 아반떼야말로 대한민국도 아니야, 전 세계 감남을려 누가 타더라도 편하게 별 위화감 없이 타야 되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세팅이 뭐 운동 성능에서 심지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승차감 쪽에 조금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차종이에요. 이 아반떼가 그런 방향을 추구한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 팍 틀었을 때 봐봐, 지금도 롤링이 많이 느껴지죠.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바퀴 먼저 가고 몸이 좀 하중이 쏠리면서 가는 게 느껴지는데, 아반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아반떼 N도 같은 방향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걔는 훨씬 더 딱딱하고 오돌토돌 하는 대신에 하중 이동을 이겨내는 그런 방향으로 세팅을 하겠죠, 분명히. 이번 7세대 아반떼가 나오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자랑을 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트림 스마트부터 반자율 주행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스마트 트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방 앞쪽이랑 관련된 거, 전방 충돌 방지,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그런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후측방까지 감지가 가능해지죠. 후측방 접근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얘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거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사실 HDA 기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기능들이 있죠. 다 들어가 있을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가능한 거거든요. 짜잘짜잘한 기능들의 꽃이 HDA라고 볼 수 있죠. 이 HDA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차선은 여기 달려 있고 버튼이, 스티어링은 여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모드를 켜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HDA 기능은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HDA가 아니고요,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램프 타고 고속도로에 딱 타는 순간 HDA로 넘어가요. 그런 걸 보면 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차간거리는 가장 가깝게 설정을 할게요. 단계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되네요. 자, 네 단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떼면 지가 잘 가겠죠. 이렇게 차선 좌우를 유지하고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기능들은 예전에도 잘 했습니다. 뭐 좌우로 핑퐁 탁 붙이지 않고요, 중앙 잘 유지했었거든요. 핸들을 잡으라고 벌써 경고가 떴죠. 요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분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물론 기술적으로는 더 오래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분이 지나면 이 스티어링 보조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30초까지는 시각으로만 경고해주고 30초가 넘으면 청각으로 경고가 시작되고요. 1분이 넘으면 기능이 비활성화되죠. 이 HDA1과 아반떼에 달려있는, 그리고 GV80에 처음 들어간 HDA2 기능의 차이가 뭐냐면, HDA2는요 이 HDA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서들이 곳곳에 달릴 거 아니에요. 카메라도 달려있고 초음파 센서도 달려있고, 이런 센서들의 시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달릴 때 만약에 어떤 차가 제 앞으로 딱 끼어들면 이 HDA1은 다 끼어들고 나서야 차간거리가 좁아졌네 하고 거리를 벌리지만, HDA2는 누군가 끼어들려고 하면 미리 그걸 파악하고 차간거리를 벌려주죠.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중앙을 딱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달리던 차가 뭔가 뭐 딴짓을 하는지 제 쪽으로 좀 너무 붙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하고 반대쪽으로 좀 피해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운전할 때도 옆에 버스나 트럭 같은 큰 차가 제 쪽으로 너무 바짝 오면 옆으로 조금 피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런 걸 HDA2에서 스스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 HDA2 기능은 GV80에, 현대기아 라인업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GV80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여서 아반떼급에는 넣어주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이런 신기술들은 비싼 차, 가장 위에 있는 차들에 먼저 넣고 개발비도 좀 회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탑다운 방식으로 아래 끝까지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아반떼까지 내려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오늘은 7세대로 진화한 신형 아반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 구형과 신형을 나란히 놓고 디자인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신형만 딱 놓고 봤을 때도 디자인이 훨씬 나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구형이랑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한결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세단 시장이 작아지는 걸 디자인으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현대자동차의 의도가 다분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차들이 성능이 다들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차를 딱 봤을 때 첫 느낌, 저 차 이쁜데? 저 차 사고 싶은데? 사게 하는 디자인의 힘, 이런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도 겉모습 못지않게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준중형급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어요. 다만 몇몇 단점이 있었죠. 뭐 트렁크 닫을 때 잡는 안쪽 손잡이가 없다든지, 이 운전석 왼쪽에 주유구 뚜껑 부위 마무리가 조금 허술하다든지, 2열 등받이를 접을 때 레버를 당겨도 뭔가 반응이 없다는 점, 딸깍하고 의자를 앞으로 딱 튕겨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 이런 사소한 단점들이 몇 개 눈에 띄었을 뿐, 패키징, 디자인, 실내외 포함해서요, 전부 6세대에서 7세대 한 세대 진화했습니다만
뭐 1.5세대가 진화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뭐 물론 엔진과 변속기를 똑같이 쓰긴 했습니다만 주행 성능 면에서도 분명히 뭐 개선이 있었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좀 쥐어짜는 듯한 애처로운 엔진은 있잖아요. 이걸 좀 막아냈다는 점, 걸러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도요, 지금 시승차가 17인치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바퀴를 낀 차임에도 불구하고 구형의 15인치 휠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다는 점, 만족스러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막내 세단이거든요. 오늘 만나본 아반떼의 상품성으로 봤을 때 막내로서 정말 충분한 상품성을 갖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UV보다는 세단이 상대적으로 차값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내가 굳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소형 SUV를 사느니 아반떼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해법이 아닐까 싶네요.